62페이지부터입니다. 자, 먼저 법률행위 부관으로 조건 기한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요건은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요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효력 요건은 성립 요건 이후에 따지는 문제다. 법률행위가 성립해야만 효력을 논할 수 있지,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효력을 논할 수 없고 법률행위 불성립, 법률행위 부존재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법률행위를 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좌우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임의로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기한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조건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지 성립 요건은 아니다.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특별까지는 몰라도 효력 요건이란 걸 기억하시면 될 것. 조건은 장래 사실의 성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불확실한 부관이 조건, 확실한 부관이 기한, 조건 불확실, 기한 확실을 기억하고 조건의 종류와 기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조건과 기한을 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요. 정지 조건은 조건의 성취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은 발생이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결말이 나야 돼요. 정지 조건은 그렇고 해제 조건은 조건의 성취로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 조건은 결말이 잃는다 이렇게 결말이 나야만 법조문에 합당해요. 정지 조건은 생기는 것이고 해제 조건은 잃는 걸 말해요. 그러므로 정지 조건은 발생이기 때문에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해제 조건은 있던 것이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건 꼭 기억하시고 기한의 종류 중 시기와 종기요. 시기는 언제부터를 말해요. 시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는 언제까지를 말합니다. 종기가 도래하면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다. 자, 이 정도를 구별하시고 그 다음 가장 조건이 있어요. 용어 자체가 가장 조건이란 말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을 가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가장 조건이 4가지가 있어요. 법률행위 부관으로 조건 기한은 당사자가 임의로 임의로 붙여야만 해요. 그러므로 법률 규정이 조건을 딱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 아니라.
불법 조건이요. 우리 시험 범위의 법률 용어 중 불법이 단순한 위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세 개가 있어요. 제일 자주 하는 불법 원인급여의 불법, 동기의 불법의 불법, 불법 조건의 불법, 이 세 가지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조건이란 말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경우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래 사실의 성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불확실해야만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이미기자 이룰 성자, 조건이 이미 이루어져 있거나 불능조건, 조건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장래 사실의 성부가 불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은 아닙니다. 그럼 이미기자 이룰 성자, 조건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은 플러스예요. 불능조건, 조건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마이너스. 이 네 가지를 묶어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기성조건과 불능조건, 이 네 가지를 묶어 그 결론을 시험에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산수를 좀 해야 된다고요. 기성조건 플러스, 불능조건 마이너스, 정지조건 플러스, 해제조건 마이너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플러스 플러스는 플러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산수하면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라는 것은 무효란 말, 플러스란 말은 유효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효를 법률 규정이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란 말과 유효하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조건 기한을 시험 문제화하면 두 번째로 정답이 많이 되는 요소예요. 첫 번째는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기억 좀 하시고, 그 다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가 요약집은 6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상포성 어수단입니다. 이 중에 중요한 것은 단이에요. 단. 나머지는 지문에 등장할까봐 가볍게 확인하는 거예요. 상포성이란 이야기는 상속의 포기와 상속의 승인을 말합니다. 이렇게 직접 지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오기도 해요. 상속이 가족법상 법률행위, 신분행위이기 때문에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오기도 한다. 어수는 엄수표 행위를 말합니다. 엄수표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그러나 보증에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예외는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단이에요. 단.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인 법률행위고 형성권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럼 거의 대부분의 예외들은 원칙을 반대 해석한다 그랬어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이유가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어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도 좋습니다라는 것을 동의를 해주면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일정한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오로지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라면 그때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오로지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대표적인 예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채무의 면제예요. 그리고 유정이요. 채무의 면제는 취하면의 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유정의 유는 제유포의 유, 유언으로 정여하는 행위. 유언행위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유언으로 정여하는 행위. 그럼 이 단독행위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채권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가령 여러분이 저에게 1억 빌려 가셨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시면 1억 안 갚아도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로지 이익만 있지 불이익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럼 유정해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유언으로 정여해요.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다 가지세요 라고 유정함에 있어 조건을 붙입니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시면 여러분에게는 불이익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얘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 하나.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무효되는 거 아닙니다.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말은 불법 조건이 붙은 경우하고 결론이 같아요. 되겠습니까? 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했거나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다면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엇이 된다? 무효가 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조건 성취 전의 효력하고 기한 도래 전의 효력은 논리가 똑같아요.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는 기대권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조건을 붙이면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시면 제가 1억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정의할 때 조건을 붙였다면 여러분은 기대하잖아요. 아, 합격하면 1억이 생기겠네 라고 기대한다고. 기대권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건 성취 전에도 소극적 보호, 적극적 보호 이런 구별은 필요 없어요.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침해한다면 손해가 발생하면 무엇을 청구할 수도 있어? 손해배상 청구요. 정답 안 됩니다. 적극적 보호가 시험의 정답이 되는 요소예요.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도 기대권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처상보담할 수 있다. 이게 조건 기한을 시험 문제화하면 정답이 가장 많이 되는 요소예요. 처상보담할 수 있다. 시험 지문에 여러 차례 이 네 가지 중 일부는 할 수 있고 일부는 할 수 없다 하여 여러 차례 틀린 지문의 정답이 된 요소예요. 네 가지 다 합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꼭 4개를 다 언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언급해도 처상보담은 할 수 있다로 가야만 옳은 지문이지 할 수 없다로 가면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를 기억하시고 기한도 이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조건 성취 후하고 기한 도래 후는 효력이 다릅니다. 비교해야 돼요. 조건 성취 후, 기한 도래 후의 문제는 소급표의 문제입니다. 정지 조건을 붙였다면 조건이 성취한 그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해 해제 조건을 붙였다면 조건이 성취한 그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원칙 소급표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즉 약정으로 소급표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면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소급표로 인하여 제3자가 불척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면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급표를 주장하지 못해요.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있습니다. 근데 기한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틀려요. 기한은 성격상 절대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한은 성격상 절대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기한에 관련된 논점들은 그다지 큰 중요한 건 없어요. 자, 칠판을 보시고 기한의 이익이란 개념은 시험에 묻지 않습니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동안의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말합니다. 이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 채무자, 쌍방을 위해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채무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채권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 시험에 안 물어봐요. 그럼 기한의 이익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 법률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추정할 것인가? 채무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어요.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임대차는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를 예를 들면 2년을 계약했다고. 월세를 100만 원 주기로 했어. 차임을. 그럼 임차인은 2년 동안에 그 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이 있고 임대인도 2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달세를 받는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근데 6개월 살다가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돼. 그럼 1년 6개월 더 살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도 이사를 주장하는 게 기한의 이익의 폭이에요. 그럼 임대인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거든. 1년 6개월 동안 달세를 100만 원씩 받는 권리를 잃게 만들어버린다고. 상대방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하고 가야 돼.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판결문 작성할 때 산술적으로만 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1년 6개월치 달세 지급하라 판결해요. 분쟁이 생기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공인중개사인 우리는 지혜롭게 처리해주면 돼. 집주인을 달래서 새로운 세입자 집어넣어주고 이사를 보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수수료 우리가 받고 이렇게 하면 되지.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 말이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 포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일정한 경우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민법 388조에 두 개를 규정해 놓고 파산법에 하나를 규정해 놓았는데 파산법 별 의미 없고 민법만 약간 주의하면 돼요. 민법의 규정 둘은 전부 채무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그건 가볍게 보시면 되고 이 두 가지 사유도 암기하지 않습니다. 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는 나중에 이론이 저당권하고 연결될 거예요. 저당권 이론을 배울 때 이 사유를 끌고 올 거라고.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물에 손을 담으면 되거든.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여 적시 변제 청구권. 되겠습니까? 그것하고 연결될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말은 정확하게 암기할 가치 없어요.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가령 예를 들면 1년 동안에 1억을 빌려서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신뢰할 수 없어 담보 제공하세요라고 요구하니까 돈 빌릴 때에 당근 담보를 제공해 드려야죠. 다만 일주일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돈은 오늘 빌려갔다고. 일주일 있다 담보 제공할 줄 알았더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독촉해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때 채권자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다고? 1년 동안 빌려 쓰기로 했는데도 당신이 담보를 제공해놓고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해놓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기한이익이 상실됐습니다. 바로 갚으세요. 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 놓고 담보를 감소시키거나 멸실시키거나 이런 행위를 한다고. 담보 목적물을 손상, 멸실 이런 걸 시킨다고. 그때는 당신은 기한 이익을 상실했습니다를 주장하여 곧바로 동갑하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자, 어려운 이야기야. 민법 388조가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 법률 규정과 다른 약정, 다른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 약정이 가능해요. 그럼 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형성권적인가? 아니면 형성권이란 걸 기억하면 돼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조금 이따 판례할 거예요. 형성권적인지 아닌지 그게 논점이에요. 민법 388조는 사유입니다. 사유. 이런 사유가 생기면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기한이익을 상실했습니다를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법률 규정이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규정과 다른 특약, 약정은 할 수 있지만 법률 규정이 정지 조건이라면 조건의 성실호 효력이 발생해요. 이 특약이 정지 조건분지 형성권적인지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해석의 문제라. 이 특약이 정지 조건적일 수도 있고 형성권적일 수도 있지만 법률 규정이 조건의 성실호 효력이 발생, 사유가 생기면 바로 상실한다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장해야만 상실한다고 법률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성권이란 권리는 형성권을 가진 자가 주장해야 효력 생기는 겁니다. 법률이 무엇이라 규정하고 있다? 형성권적이요. 법률 규정과 다른 특약은 가능한데 특약을 할 때 당사자가 이 특약을 사유만 생기면 상실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고 주장해야만 상실이 될 수도 있다고 약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률이 형성권적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히 정지 조건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만 없다면 법률은 판례는 무엇으로 추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형성권적으로. 아이고 어려워라. 그래서 복잡하면 판례는 가볍게 이해하고 두 가지만 기억하자는 이야기. 첫째는 민법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과 다른 기한이익 상실 특약할 수 있다를 하나 기억하고 그 특약은 판례가 원칙적으로 형성권적이라고 추정하겠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그 말이 판례집을 한번 볼게요.
예,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80페이지요. 80페이지 9번 판례에서 10번으로 이렇게 화살표요. 9번이요.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민법 388조는 임의 규정이다. 그러므로 법률 규정과 다른 기한이익 상실 특약 약정할 수 있다. 그리고 10번이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형성권적인지 아니면 정지조건부인지 이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다. 당사자가 형성권적으로 합의했다면 형성권적이고 당사자가 정지조건부로 합의했다면 정지조건부다. 그런데 법률 규정이 형성권적이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정지조건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없을 때에는 판례는 무엇으로 추정하겠다? 형성권적으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좀 기억하시지 모든 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자, 앞으로 가서 판례 몇 가지를 확인합니다. 자, 먼저 테마 22의 1번 판례요. 1번이 동기와 조건의 차이점을 적어 놓고 있어요. 색깔을 보시고 조건과 동기의 공통점은 둘 다 조건 의사가 있다. 차이점은 조건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면 조건이지만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무엇에 불과하다? 동기에 불과하다. 그 다음 큰 2번이요. 큰 2번은 150조와 관계된 사항이에요. 150조 한번 이해해 볼게요. 150조는 시험 지문에 등장해도 정답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조문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를 전제하여 설명드려요. 여러분 친구분이 여러분한테 1억을 공짜로 주겠다고 정려할 때 조건을 붙여버렸어.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을 붙여버렸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원에서 1, 2등 하고 있어요. 거의 합격합니다. 갑자기 친구가 변심해서 1억을 안 주려고 장난을 친다고. 시험 전날 그동안에 공부한다 수고했고 몸보신이나 하자라고 식사 대접하면서 밥에 수면제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이 조용히 주무셔 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합격하면 1억을 주어야 되는 친구가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밥에 수면제를 집어넣어 불합격시켰다면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 여러분 상대방은 조건 성취, 합격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거꾸로 여러분이 합격하면 1억이 생기겠네를 기대는 하지만 책만 보면 잠이 와요. 두통이 생긴다고. 공부 안 하셨습니다. 그래도 1억의 욕심은 생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극약 처방을 사용했습니다. 컨닝해서 합격해 버렸다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 여러분 친구분은 조건의 불성취 즉 불합격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는 판례는 이 말이에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
상대방, 여러분은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조건 성취로 추산되는 시점이 언젠가? 밥에 수면제를 집어넣지 않았다면,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합격, 조건 성취로 추산되는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고 어려워라. 그 말이 2번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3, 4를 묶으시고 우리 시험의 입증 책임에서 제일 어려운 말입니다. 다행히 빈출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문 과정부터 제가 부탁을 드렸다고요. 조건 기한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제가 칠판에서 설명한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되는 요소예요. 10중 8구는 아주 쉽게 출제해요. 간혹 두통이 생길 만큼 어려운 말을 물어봅니다. 그 어려운 것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판례들이에요. 형성권적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 지금 하는 3, 4번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다른 적 입증 책임은 두 문자로 처리가 되는데 이 조건은 두 문자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 4번은 설명은 드리는데 와닿지 않는 분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출제 가능성 아주 낮아요. 먼저 3번 판례요. 앞쪽 조금 지워야 되니까 사진 찍을 분은 한번 찍으십시오. 한 여기까지만 찍으시면 되겠네요. 뒤는 안 지울 겁니다. 예, 좀 지울게요. 자,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누가 입증할 것인가 이런 말입니다. 정지 조건은 조건의 성취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럼 다툼이 생겼어요. 왜 다툼이 생겼는가? 일방은 정지 조건 붙었잖아를 주장하고 상대방은 언제 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주 했던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조금 전에 했던 예예요. 가령 갑이 을에게 1억을 공짜로 주는 정여계약이란 법률행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갑한테 1억 주기로 했잖아, 1억 줘 라고 말하니까 갑이 에이 언제 그냥 준다 했노, 합격해야 1억 준다 했지 를 친구분이 주장하고, 여러분은 무엇이라 주장해? 에이 말 돌리기는 그냥 준다 했지 무슨 합격하면 갑자기 대도 안 하는 소리 하고 있어 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럼 이 법률행위에
정지 조건이 만약 붙어 있다면 친구분은 오늘 당장 1억을 줄 필요는 있다 없다? 합격하면 1억 준다라는 게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면 지금 여러분한테 1억을 줄 필요는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이 법률행위 효력을 저지시키는 요건이라고. 만약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줄게 라고 정여계약했다면 합격해야 친구가 1억을 주지 오늘은 1억을 줄 필요 있다 없다? 정여의 효력을 저지시키는 효력이 무엇이다? 정지 조건이요. 그러니까 1억을 취득하는 법률행위 효력을 다투려고 하는 자가 입증할 것인가?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입증할 것인가? 만약 중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오늘 1억 안 줘도 돼. 이걸 입증하면 유리한 지위에 서는 자는 친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친구가 유리한 지위에 서잖아. 친구는 이 정의의 효력을 다투려는 자입니까? 아니면 1억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입니까? 법률행위 효력을 다투리는 자가 입증해요. 나 이해만 해보는 겁니다. 욕심내지 않. 다행히 빈출이 아니에요. 법률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즉 법률행위가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정지 조건이 조건의 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직 조건이 성취가 되지 않았다면 효력 자체가 생기지를 않는다고.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걸 입증하면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이행 안 해도 된다고. 법률행위 효력을 다투려고 하는 자가 유리한 지위에 서는 자예요. 그 자가 입증한다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이번에 법률행위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은 다툼이 안 생겼어요. 조건부 법률행위인데 이번에는 조건부 법률행위인데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요. 이 사실은 누가 입증할 것인가? 가령 조건이 정지 조건입니다.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를 했는데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다 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조건의 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잖아. 그럼 입증하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달리 말하면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유리한 지위에 선다고. 그럼 말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시험의 입증 책임 중에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조건의 입증 책임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법률행위 효력을 다투려고 하는 자, 하나는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입증하는데 둘 다 하면 헛갈리니까 하나라도 하자고요. 첫 번째 판례 하나라도 하자고요. 법률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는지 다툼이 생기면 정지 조건은 조건의 성취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게 입증되면
조건 성취되기 전까지는 이행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 효력을 저지시키는 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효력을 다투리는 자가 입증해. 되겠습니까? 예. 돌아서서 모르셔도 돼요. 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6번 한번 해볼게요. 예, 오래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고 판례란 말은 실제 사건입니다. 판례를 기억하라고 너스레를 떨면 과거의 영화 감독들이 법적인 소양이 아주 낮았다고요. 자, 저기에 경기도 지방은 결혼을 할 때 약혼을 많이 합니다. 차후 결혼을 한다고. 근데 경상도 지역은 화끈하게 한 방에 끝내버려요. 약혼 예물을 주고받는다고. 여유가 많으면 약혼 예물은 아주 휘황찬란하게 합니다. 물방울 다이아 이런 거 준다고. 약혼 반지는 그런 거예요. 결혼 반지는 평생 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실반지 이런 거 한다고. 약혼 예물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남자 측이 경제적 여력이 있어 여인을 며느리 처로 맞아들일 때 약혼 예물을 엄청나게 줬다고. 왜? 쓸만한 여인이고 아주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차후 혼인이 성립되고 그 며느리가 부정행위를 저지릅니다. 그 당시 사건은 간통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혼인이 파탄이 돼버렸다고. 시어머니가 열받아 버렸습니다. 아주 괜찮은 며느리로 알고 약혼 예물을 엄청나게 주고 데려왔는데도 며느리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이 되니까 이혼을 할 때 시어머니가 열받았다고. 니 때문에 우리 아들 장래도 망쳐버렸고 그 예물은 다 돌려달라 라고 주장하고 며느리하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약혼 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약혼 예물을 수수한 것은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정여계약이다 라는 게 대부분 판례예요. 해제 조건, 조건의 성취로 효력 소멸하잖아요. 정여를 했는데 조건이 성취되면 정여의 효력 소멸해. 혼인 불성립이 되면 약혼 예물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파혼이 돼버리면 약혼 예물을 주고받은 정여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과거에 제 어릴 때 영화를 보면 약혼했다 파혼하면 남자도 여자도 반지를 한강에 가서 집어 던져. 무식한 거지. 돌려줘야 돼요. 혼인하기 전에 파혼이 되면. 근데 일단 반대해서 가면 혼인이 성립돼 버리면 약혼 예물은 받은 자의 소유예요.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버렸다면 서로 며느리의 부정행위로 파탄이 생겨도 약혼 예물은 누구에게 기속되는 것이다? 며느리에게. 그래서 알고나 약혼 예물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 말을 현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혼 예물을 주고받은 것은 약혼 예물의 수수는 아니 불자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정여와 유사하다. 정여 재산을 공짜로 주고받았는데 혼인이 성립 안 되면 정여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말이에요. 약혼했다가 혼인 성립 안 하고 파혼이 되면 약혼 예물은 다 돌려주란 말이에요. 그러나 일단 혼인이 성립돼 버리면 그때는 받은 자의 소유예요. 그만해야 되겠다. 예? 예?
결혼 예물은 다르죠. 결혼을 해버렸는데 결혼은 혼인 성립했잖아요. 그런 판례는 없는데 이 판례에 비추면 결혼까지 했는데 나중에 비겁하게 돌려달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판례는 없어요. 약혼하고 혼인하기 전 사이에 파혼이 될 수 있거든. 거기에 대해 논리에. 근데 이 판례를 비추어 보면 이미 혼인이 성립해버리면 준 걸 달라 하면 안 되지, 초작계예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 7번이요. 예. 7번. 자, 이게 기한인지 아닌지를 느껴보라 이 말입니다. 토지를 임대차 할 때 이렇게 정했어요. 기간을.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임대 기한을 정했다. 기간을 정했다. 그럼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가 언제까지입니까?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잖아요. 기한을 붙인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대부분 판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다. 기한 정한 거 아니에요? 예. 까지를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물권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